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앤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 내홍 돌파구로 던진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공동 지도체제 카드의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당초 고사했지만 다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란 조건을 달아 입장을 바꾼 박 시장, 그리고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안 전 대표, 문재인 대표는 공동 지도부를 만들어 흩어진 민심을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요? 한편 새누리당은 17개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총선 대비 체제를 점검하고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준비와 승리를 위한 전략 고심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요. 정치권 핫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계환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소위 문안박입니다. 어감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일단 언제든 합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춰지는데 문제는 안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참여하는 것이 과연 이제 정치적으로 덕이 되느냐. 예. 또 안 의원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당의 혁신과 관련된 명분이 확보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민할 텐데요. 예. 아직까지는 안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은 결국 문안박 연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총선에서 획기적으로 야당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확신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공동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은 멀리 보면 한 길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역시나 반대 입장입니다. 실현 불가 해법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네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확 와닿지가 않죠. 문안박 연대를 하자는 것이 당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과연 야당이 수권 세력으로서 변신할 수 있느냐, 또 기득권을 포기하는 당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전 대표의 결합체로 총선을 돌파해보자 고 하는 이제 구체적으로서는 한번 받아들여보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근원적으로는 이제 비문 진영에서 봤을 때는 예. 뭐 저게 뭐냐. 당장 저게 당 대표라는 분이 지도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당원 당규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비민주적 행위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당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고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힘을 모아주는 쪽은 적극적인 에너지 결집을 하지 않고 반대하는 쪽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또 다른 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번에 이 제안이 당의 새로운 분란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9월이었죠. 미묘한 감정 싸움까지 했던 문재인 대표, 그리고 천정배 의원, 문 대표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을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신당 창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천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따라간다면 뭐 천정배 신당은 있을 필요가 네. 없죠. 역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제 이런 좀 희생적인 자세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 당내의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동의도 굉장히 얻기 어려운 것 아니냐. 결국 예.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하기 어렵고 차기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는, 이것이 저는 문재인 대표 체제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응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총선 불출마가 아니라 대선을 불출마하는 대신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좀 더 희생적인 자세로 우리 중진들이 뜻을 모아서 가자. 이렇게 하면 다선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이고, 또 개파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호남 세력조차도 문재인 대표의 그 희생적 결단에 따라가지 않고서는 예. 이제 당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국민적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제도적으로 또는
현실 타협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예. 이것 하나하나가 근본이 빠져 있는 대안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재인 대표가 이 대권에 대한 욕심을 지금쯤 내려놓는다면 당을 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 마찬가지고요.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당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여의도에 불러들여야 되죠. 예.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같은 분도 이제 불러들여서 예. 앞으로 우리 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놓고 판을 크게 키우고 그 판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면 예.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표에게도 대권에 대한 기회도 저는 생길 수 있다. 지금 당대표로서 대권 가도로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당권을 유지할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예. 야당으로서 판은 커지지 않고 또 많은 잠재적 후보군들이 적극적으로 여의도라는 공간에 나와서 정치를 하지도 못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안이 없는 야당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늘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문안박 이 지도체제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데요. 일단 일각에서는 문박 두 사람으로 출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이제 어감은 좀 안 좋아집니다. 안철수 의원이 개혁 성향에 있어서 극명하게 대치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좀 희박하다고 보는 건데 공동지도부 둘이든 셋이든 내홍을 잠재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공동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는 이제 당헌 당규를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예.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네. 들면 지금 현재 공동 대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선출직 당 대표가 어떻게 두 분의 공동 대표를 두느냐는 것은 당헌 당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지금 당 대표직을 던지고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사실상 당 대표직을 승계하는 형식은 형식적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과연 그러면 당대표로 지금 활동할 수 있느냐. 서울시장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대리인을 내세울 텐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임종석 전 의원이 이제 서울부시장으로서 올 것이다. 네. 그럼 임부시장이 와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안철수 의원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 분의 조합으로 과연 야당이 정말 혁신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국민들한테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희생적 결단, 나의 것을 내놓고 판을 어떻게 키우면서 당에서 궁극적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면 역시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 외에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총선 얘기로 돌아와서요. 새누리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7개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갖는 성격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지네요. 이제 내년 총선이니까 올해 모여서 이제 총선 일종의 이제 결의 대회를 한 잘해보자. 셈이죠. 네. 잘해보자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총선에서 과연 지금 김무성 대표 체제로 당 공천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아마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테고요. 예. 역시 황진화 사무총장으로서는 모아놓고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에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현실은 청와대 주도로 여러 가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예. 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전략공천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시도당 위원장이 황진화 사무총장 주도의 지금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은 관심과 또는 실천 결의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이번 회의에서 주목된 부분은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농어촌 지방 과소평가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건데 경북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하죠. 이제 당장 지역구가 2개에서 3개 정도 줄어들 예. 게 이제 기정사실로 이제 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여야 간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논의가 당초에는 지역구 의석을 한 255석 정도로 지금 현재보다 한 10석 가까이 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예. 줄어드는 비례대표를 권역별 비례대표나 또는 일부 비례대표 비율을 반영한 형태로 합의를 거의 이루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청와대 쪽에서 나왔다는 안으로 이것이 부결됨으로써 농어촌 지역구가 여러 석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거기에 예. 이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지역이 이제 경북이니까 경북 지역 의원들은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할 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선거구 획정 전까지 당에서 지금 공천을 위한 여러 가지 결의 수준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국회의원으로서는 이해 당사자로서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총선 체제로 새누리당이 돌입을 했습니다만은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어쨌든 공천 싸움 아니겠습니까? 뭐 다선 의원이든 초선 의원이든 선거구가 획정되고 청와대의 어떤 의중이 드러나야 본인이 어떻게 뭐 거취를 표명할 건지 이런 싸움들이 결국엔 불거지겠군요.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체제로 밀어붙이는 공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그건 뭐 여러 차례 밝혔고 그건 이제 대리인으로서 지금 서청원 전 대표 지금 최고위원이 나서서 이제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요. 지금까지 싸움으로 보면 저는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공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특히 대구 경북을 비롯한 안정적인 여권 지역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총선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김무성 대표의 자기 대권 가도는 물론이고 새누리당이 앞으로 대선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주도할 것이냐. 만약에 대권까지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산이 있을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당의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대표로서 또는 자기 대권 주자로서 본인이 보여줘야 할 자기 정치의 선명성, 자기 메시지의 분명함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대통령 주도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이제 테러 방지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1, 2년 일이 아니고 10년이 넘은 해묵은 논란인데 결국에는 국정원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국정원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인권 침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는 뭐 여전하군요. 이제 14년 동안 뭘 했냐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9.11 테러가 2001년도에 일어났을 때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이게 대테러 방지법을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이제 시작했던 것인데 14년 동안 묵혀놨다가 이번에 이제 프랑스에서 다시 그 IS에 의한 테러가 일어나니까 여당은 갑자기 이것을 무기 삼아서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 비대오 아니냐.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못하는데 만약 이런 법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자로서 국정원으로 뒀을 때 인권 침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권한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뭐 당장 쉽게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사람은 휴대폰을 도청을 다 할 수 있다. 그 권한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이제 짚어져야 될 것이, 첫 번째는 국정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 감독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될 테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이 못한다면 이 기구를 대통령 그 직속 기구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은 데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인지를 놓고 이걸 무기 삼아서 여는 야를 공격하고 야가 여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 기회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공론의 장으로 갖고 나와서 여야가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가야 하는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야는 다시 정쟁의 도구로 대테러 방지법을 쓰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14년 전 미국이나 현재 프랑스나 테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미국, 영국, 프랑스 테러 방지에 대한 법안이 있는지 또 권한은 어디가 궁금해지네요. 뭐 2001년도 이제 미국 9.11 테러 이후에 다들 이제 만들었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호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매우 제한적이면서 그러나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6개월, 1년에 걸친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대외적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이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그 사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숙성하고 논쟁하는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테러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나라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특수성을 갖듯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특수성에 맞는 우리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것을 만드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이것을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제 그 북유럽 선진국에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야당은 마치 테러를 방조하는 것처럼 되고 이걸 밀어붙이면 마치 안보를 지키는 것처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또 컨트롤 타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전 예방, 진압, 수사를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논의만 하다 또 멈추는 것이 아니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뭐 TF를 구성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논쟁을 해야 되죠. 총선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이해득실을 주는가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예.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공론의 장에서 해야 하고 이것을 여야 간의 협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을 내놓고 평가받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여당은 안보 중심으로 갈 테고 야당은 결국은 국정원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총선의 또 다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내기 위해서 안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안보가 정쟁의 도구로 예. 삼아서는 일단 안 되는 예. 것이고요. 또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가지고 예. 지금 국민한테 보여주는 쇼를 하듯이 밀어붙이거나 죽어도 안 된다거나 이런 방식의 논쟁은 사회적으로 저는 비용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특히 안보 문제입니다. 특히 또 대북한 문제 또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발 여의도에서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예. 국가의 안보나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또는 극국적으로 좀 결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계완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